근데 현대 기아차가 애플카를 결론적으로 만드는 게 좋을까요? 안 만드는 게 좋을까요? 그 포인트는 제가 딱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처음에 현대차 그룹하고 접촉을 했을 때 현대차 쪽하고 물론 이제 여러 개 기업이 애플하고 접촉을 했지만은 네. 현대차는 제네시스성 프리미엄 브랜드를 선언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 이미지가 좀 있어요. 네.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요. 근데 애플 하게 되면은 애플카를 만든다라는 자체가 뭐 폭스콘과 마찬가지로 하청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거든요. 완전 하청이죠. 그렇죠. 하청이고 아시겠지만은 이윤도 굉장히 박하고 기술도 공유를 못하고 완전한 하청이죠. 그래서 사실 그 현대차의 네. 보통 영업이익률이 한 3%, 그 정도죠. 5% 요때 왔다 갔다 해요. 정말 잘 상당히 벌어요. 5%. 그래서 상당히 적습니다. BMW 벤츠는 프리미엄이가 10%이 제조업의 꿈의 수치란 두 자리 숫자거든요. 실제로 현대차 입장에서는 브랜드 이미지가 있고 제네시스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내세웠기 때문에 애플카를 만드는 거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사실 애플의 장점이 뭐냐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거, 또 배터리 관련 기술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로 OS 예를 들어서 그 운영 체계에 대한 것들은 노하우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작사들이 갖고 싶어하는 이 기술이 아닌가 시스템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보다도 현대차에 속한 기아차가 얘기가 나온 이유가 그겁니다. 기아차는요 현대차보다도 브랜드 이미지 강조가 좀 유연성이 좀 크고요. 또 카니발이라든지 소렌토라든지 차종별 명품 브랜드거든요. 네네. 차종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작년에 PBV라고 퍼포스 빌트 비클이라고 목적 기반 자동차를 발표를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수요자의 목적에 맞춰서 만들어주는 차의 목적을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PBV를 선언했기 때문에 옛날에 네. 기아차에 아세아 자동차라고 있었잖아요. 있었죠. 군용 그전에. 차량도 맞습니다. 기아차가 옛날에 만들었었고 네네네. 지금도 하나요? 예, 맞든. 예. 맞습니다. 지금도 납품해요. 예. 지금도 후속 모델 지금 기아차 쪽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카니발이나 예를 들어서 소렌토 같은 명품 브랜드의 차종을 만들면서 네. 물론 이제 애플하고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사실 애플도 아무데나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어떤 키가 있어야 되냐면은 일단 이 GMP 같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완성도가 굉장히 좋은 거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위에 덮개만 바꿔서 다양한 차종을 나올 수가 있고 완성도가 뛰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 GMP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두 번째는 미국의 공장을 비롯해서 글로벌 공장이 있어서 대량 생산 체제가 가능해야 돼요. 네. 미국은 알라바마나 조지아 공장에 현대차 그룹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애플의 기술을 수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차에 접목을 해서 넣을 수 있는 기술 수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기업체가 기아예요. 네. 근데 문제가 이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애플 자체가 갑질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밀주의가 강조되고 있고 기술의 독점에 대한 것들 남들은 못 쓰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애플이 한 걸음 양보하지 않는다면은 성사가 될 수가 없고 글로벌 기업은 글로벌 제작사는 어느 누구도 합의를 안 합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에 문제가 생기면은 만들어준 하청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니 기술도 못 쓰고 브랜드 이미지도 노출 안 되는데 우리가 책임을 다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한 걸음 양보해서 뭐 코브랜드로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애플의 사과 로고가 붙으면서 메이드 바이 기아가 붙는다든지 이런 어떤 같은 코브랜드 형태나 기술 공유에 대한 것들 몇 가지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면은 예, 물밑에 접촉을 해서 몇 달 이내에 수면위로 확 MOU를 체결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거 배제 못합니다. 그거. 과연 애플이 그걸 양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양면적인 게 있는데 애플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애플만 약간만 정한다면요 성사에서 나오는데 서로의 시너지가 되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수면 위로 이런 협상이 나오게 되면 해당 주가 난리가 날 겁니다. 뒤집어질 거예요 아마. 그죠? 사실 그래서 어떤 펀더멘탈 그 본질적인 것보다는 다 그 이슈 하나하나에 따라서 그냥 막 주가가 그 대기업들 맞습니다. 주가도 근데 이제 애플카의 의미를 저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면을 보고 있는데 애플이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 제품 1호가 바로 스마트폰이거든요. 그렇죠. 스마트폰 스티브 잡스가 시작을 해서 애플이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애플카라는 얘기는 뭐냐면 스마트폰에서 앞으로의 무대가 모빌리티로 움직인다라는 신호탄이 애플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플카가 나오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아마 아마존카, 구글카 등등에서 100만 대, 200만 대 주문해서 그걸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는 이런 모델이 시작된다라는 게 애플카의 시작점. 네. 주문용으로 나온다는 거죠. 주문용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를 파운드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미래 모빌리티도 파운드리 전문 업체가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미래의 먹거리 중에서 굉장히 다양성을 크게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자율주행 개념을 넣어서 탁송이라든지 각종 비즈니스 모델에 활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10년 정도 이후가 5년에 10년 사이가 굉장히 모빌리티 쪽이 확산하는
그래서 모두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이유가 그 애플카가 의미하는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네.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10명이 만들었다면 앞으로 미래차는 한 6명 정도는 충분하다.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그 유휴 인력을 가지고 미래차 파운드리를 한다는 거는 조금 간단치는 않은데요. 일단은 고민은 좀 해야 됩니다. 정부에다가도 지금 벌써 미래 기술력 준비에 대한 것들 준비시키고 예. 또 부품 업체들도 엔진 변속기 중심에서 좀 바꾸는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업종 전환이나 전환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지금 벌써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 노사에서 벌써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제 가속화되거든요. 지금 당장 다음 달에 그 기아 EV6죠. 네. EV6가 나오죠. 후반에 제네시스 전기차가 나옵니다. 올해만 해도 3개고 내년에 5개 이상의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만 생산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는 해외 생산 라인도 전기차 생산 라인을 나가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국내에서 노사의 관계가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가장 암적인 존재가 될 겁니다. 거기서가 국내는 강성노조의 이미지가 크고 네. 노동법도 경직돼 있거든요. 1년마다 임대한협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나중에 이 내부적으로 이 부분의 문제가 실제로 이 골마가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부가 정신 차리고 하지 않는다면은 국내에서 기업 투자에 대한 조건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기업하기 어려운 국가로 바뀌고 있어요. 거기다가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다 보니까 네. 제가 정부에다 주문하는 것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외국에서 나갔던 기업이 돌아오는 리쇼링이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스타트업을 통해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이라는 것도 불가능하거든요. 좀 더 정부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이게 그래서 산업적인 측면으로 좀 우리가 봐야 될 텐데 그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과거에는 이렇게 현대차의 협력사로서 먹고 사는 회사들, 기아차의 협력사를 먹고 사는 회사들, 사실 자동차 산업이 1차 밴더, 2차 밴더만 있는 게 아니라 3차, 4차, 쭉 내려갑니다. 5차, 6차 맞습니다. 밴더까지 있지 않습니까? 엄청납니다. 진짜 요만한 볼트 만드는 회사까지. 그러면 이게 전통적인 가치 사슬도 미래차 등장과 함께 많이 변할 수 있고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약간 도태되는 기업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할 수밖에 없죠. 가장 큰 겁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먹거리 중에서 양대 산업 중에 한 가지가 자동차 축이거든요. 네. 특히 자동차는 왜 나무를 하나로 보이지는 밑에 연결된 모세혈관 뿌리가 연결된 것이 부품사들이에요. 네. 보통 웬만한 자동차 완성차 밑에는 5천 개가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회사가요? 부품사가 5천 개가 구성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종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더욱이 그 차가 나오게 되면 그 차를 통해서 애프터마켓 시장이거든요. 폐차할 때까지 관련된. 그래서 국내에서 한 4명 중에 1명이 자동차 관련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접적인 거는 10에서 15%인데 네. 전체적인 거 보면은 거의 30%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간접적인 것까지 맞습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1차는 좀 나아요. 근데 2차로 내려가면은요, 이 순수 영업이익률이 2%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네. 3차는 하면 1%대에서 까딱하면 뒤집어져요. 네. 그냥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해서 R&D가 나오겠어요. 미래에 대한 부품을 개발할 수 있거나 전통적으로 엔진 변속기 만들면 그것만 몇십 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도태돼 버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과거 이야기를 보면은 그 자동차 협력사들 주가가 안 좋은 이유, 영업이익률이 거의 1% 될랑말랑 이런 데 예.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 자동차 이제 납품을 하면 최소한 5년, 7년은 보장을 받지만 그 이유는 또 모르게 되는 맞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미래차로 되면 부품도 지금 결국 이제 정부에서도 나서고 있는 것이 업종 전환을 시켜주고 있고요. 업종 전환? 그래서 정부에서 이 업체들을 뽑아가지고 이 R&D를 대신 좀 해주면서 미래 부품을 연관성을 지금 지어줘요. R&D 지원. 예, 하이브리드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품목을 늘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술을 전수를 해서 좀 더 변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또 그런 부품사들 모아서 정보를 입수시켜서 이거에 대한 이 지금 어떻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산학 연관이 모여서 그런 업체에다가 부품의 연관성을 좀 줘서 네. 그런 부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고 또 중첩된 필요 없는 부품들 예를 들어서 같은 부품들을 경쟁력이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여러 군데서 만들거든요. 이거 통폐합 작업도 아마 본격화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는 데는 도태를 시키는 거죠. 통폐합 시키고 좀 더 세분화시켜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죠. 거기다 일자리가 많이 없어져요. 미래는 자동화도 그렇지만은 이 시스템 자체가 심플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는
새로 생기는 일자리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훨씬 많이 줄겠죠.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특히 생산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또 한번 적어보세요. 자동차 애프터마켓에서 전국의 자동차 정비업체가 4만 5천 군데가 있습니다. 4만 5천 군데인데요. 예. 자, 4만 5천 군데가 이미 레드오션화 돼 있어요. 유세차 내연기관차만 하더라도 차 진짜 고장 안 나지 않습니까? 무상 AS가 늘어났죠. 그렇죠. 엔진을 무료 교환권 주죠. 네. 이러다 보니까 비나 눈이 와서 차 사고 나가지고 들어오는 하늘 쳐다보기서 천수다 기업이 많아졌어요. 거의 진짜 한 10년 이상 되거나 아니면 AS 기간 끝난 그런 차종만 기다리는 맞습니다. 정비소들도 되게 근데 많고. 만약에 이게 전기차로 바뀐다. 전기차는 엔진오일 교환도 없고요. 아예 고장도 거의 안 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적인 측면에서 일반 정비업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타이어하고 뭐 브레이크 패드 바꿔주고 기본적으로 몇 개 빼놓고는 없거든요. 그거 가지고 먹거리가 안 돼요. 결국은 미래 정비업은 어떤 것만 남느냐. 전국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는 큰 데들만 남아요.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 내가 전기차 5천 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통째로 맡길 수 있는 회사. 아하. 5천 대를 받아서 만 대를 받아서 수용해서 정비를 전국적인 인프라망을 갖고 할 수 있는 회사. 이런 큰 데만 많지 우리가 말하는 전문 정비업 같이 예를 들어서 카센터 같은 데 있죠. 네. 사장 혼자서 하거나 직원 한두 명 두고 하는 데는 사실 어려워지는 거죠. 몇 년 안 남았죠. 이게 많이 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 정비업은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차는 정비를 못합니다. 기술을 배운 적도 없고 그렇죠. 배터리 고압선 중앙석선 지나가게 되면 손도 못 대고 있거든요. 예. 그게 다예요. 지형 정비체 빼놓고는 못합니다. 거의 기존에 거의 그 IT 산업 쪽 전문 AS로 네. 가야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비업이나 이런 거가 자동차 애프터마켓에서 굉장히 패러다임 변화가 빠른 건데 생산하는 라인도 협력사가 문제지만은 이 차를 운영하고 있는 애프터마켓 시장도 굉장히 급변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새로 생기는 것보다 없어지는 게 더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얼마큼 빨리 준비하느냐 또 이런 부분들이 산학연구원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전체 먹거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어서 다음 정권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더 수면 위로 많이 올라올 것으로 좀 보고 있으니까 시간이 갈수록 걱정이 좀 됩니다. 이게 피부로 와닿거든요. 그래서 관련 연합회나 제가 자문해주고 있어요. 정비업도 다. 제가 다 알죠. 이 바퀴부터 있는데 다 오토바이부터 다 관련하고 근데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제가 특강 같은 거 해주고요. 튜닝 같은 거 붙여서 튜닝도 제가 협회장이니까 튜닝 인테리어 예, 이런 것들 쪽으로. 붙여줍니다. 붙여주고 그래서 먹거리를 풍부하게 해주고 있는데 이 전 세계적인 이 거대한 흐름에 대한 것들은 저는 일러주는 거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 준비시켜주는 거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스를 아니에요. 수는 없는데 없는 거예요. 다만 도태 시점을 좀 미루고 좀 더 변신을 빨리 해서 살 수 있게끔 많이 만들어주는 거죠. 연합회나 조합들한테 특강이나 또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 필요하면 정부의 제도도 바꿔주면서 좀 더 먹거리를 좀 길게 해주고 수명 연장을 시켜주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연장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이거 간단한 거 아닙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제가 개인이 혼자서 나서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사실 그거 깨알 자랑 같기도 하고 우리 교수님. 아니요, 여기저기 떠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네. 왜냐면은 제가 해주는 이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정부 자문도 그렇고 외국 정부 자문도 그렇고 흐름을 보고 그래서 책자도 미래 모빌리티 쪽이잖아요. 미리 내다보고 하라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정부한테 일러주는 거죠. 그 정부가 좀 나서서 예산 편성도 해주고 먹거리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해주면은 왜냐 내연기관차는요 지금 우리나라 탄소 제로 정책에 대한 거 선언했지만은 2,400만 대 내연기관차에 대한 것들은 대책을 얘기 안 해요. 전기차 보급 수전기차 좋은데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찌꼬리만한 거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기존의 내연기관차에서 배출가스 들러게 해주고 여기서 탄소 제로를 구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에코드라이브 같은 거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앞에 흡기 매니폴드 쪽에 탄소 찌꺼기 같은 거 이제 걸러주는 거 있죠. 네. 그리고 EGR 같은 거 교체해주고 그거 해주면요 질소 산화물이 5분의 1, 6분의 1로 줄어요. 그런 방법을 제가 정부에다 얘기해 주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정부가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은 4만 5천 군데 정비업체에다가 보조금을 좀 주면서요. 요거 클리닝을 해주게 되면 보조금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배출가스가 몇 분의 1로 줄거든요. 그런 정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비업체들도 지금 레드오션화 돼 있지만은 요 조금이라도 먹거리가 좀 되잖아요. 네. 유지가 좀 되거든요. 네네. 유지가 좀 되면서 일거리도 만들어주면서 미래에 대한 준비 기간도 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도입을 지금 안 하고 있죠. 오직 이제 DPF만 바꿔주는 작업만 하고 있고 EGR도 바꿔줘도 효과 5분의 1, 6분의 1로 줄고요. 흡기 매니폴드에 카본 같은 거, 찌꺼기 같은 거 있죠. 찌꺼기들, 이 청소만 해줘도요. 탄소 찌꺼기. 배출가스 자체가 완전히 변하거든요. 그런 작업은 쉽게 해줄 수가 있어요. 정비업체에서. 네. 그래서 비용을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5만 원, 10만 원 주는 거예요. 5만 원 정도. 그래서 이거가 기록이 되고 확인이 되면은 5만 원에서 민간 구분 없이 정부에서 준다든지. 그럼 이제 민간 소형
정비소들도 좀 할 수가 있죠. 먹거리가 되죠. 그리고 공기 깨끗해지고 탄소가 좀 좋아지고. 그렇죠. 기존의 내연기관차의 정책에 대한 것들은 얘기를 좀 안 하고 있거든요. 전기차 보급해서 올해 얼마 되겠어요? 올해 보급해서 20만 대뿐이 안 되거든요. 전 누적 대수가 20만 대가 지금 우리나라에 2,500만 대 등록입니다. 그리고 디젤차가 더 많이 판매돼요 요새요.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맞아요. 디젤차가 계속 판매된다는 얘기는 10년 후에 노후되면 더 많이 뿜어져 나온다는 거거든요. 예. 웃기는 정책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의 2,400만 대의 내연기관차를 어떻게 규제를 하고 어떻게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클린화 시킬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지금 정부가 국가기후환경회의도 그렇고 환경부도 그렇고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저도 지금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이게 차량용 반도체 이야기는 또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지금 뭐 가장 심각하죠. 작년 12월부터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 생겼지 않습니까? 그건 얘기 안 할수록 현안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요즘 네. 현안이고 사실 이제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이제 일부 스마트폰한테도 영향을 미친다까지 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야기가 많이 지금까지 나왔으니까 현상은 좀 이제 줄이고 말씀을 네. 드릴게요.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품종 소량 생산이고 맞습니다. 마진이 너무 적고 해서 네. 파운드리 입장에서도 꺼려하는. 싫어하죠. 그래서 또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뭐 증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설비를 바로 늘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좀 해결책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당장은 없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가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은 가을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을까지.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업체들이 이미 예. 차량용 반도체가 작년에 미국과 유럽이 글로벌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물량을 차가 반토막이 나다 보니까 물량을 줄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업체들이 이거 단가도 떨어지고 수익률도 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많이 나는 가전제품이나 모바일 쪽으로 다 옮겼어요 생산을.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를 다시 주문을 늘려달라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근데 현대기아차는 작년에 내수시장도 성공적으로 안착이 됐고 물량을 안 줄였거든요. 약간 좀 재고도 확보를 재고를 꽤 확보했죠. 해놨다고. 왜냐하면 와이어링 안에 있으는 문제도 아주 톡톡히 혼을 맞아요. 나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확보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길어지면은요 4월 정도 가면은 현대기아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 이제 주력 생산 품목으로 이제 아마 생산을 하고 나머지는 생산 잘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아마. 이제 품목을 정리를 해야죠 이제 앞으로. 왜냐 부족 현상을 느끼고 이게 공급량이 딸리다 보니까 그래서 가을까지 갈 가능성이 큰데요. 이게 차량용 반도체 공장을 이제 늘리기 위해서는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준비하는데 시설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을까지 갈 수밖에 없고요. 아마 부족 현상은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당장 늘린다고 해도 맞습니다. 가을까지 간다. 그렇다고 이제 이거 준비해서 이쪽 그 차량용 반도체 파운드리를 본격화한다는 것도 쉽지도 않고 또 이 수익률도 떨어지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차량용 반도체가요. 30% 정도 갖고 있는 절대 군주가 없어요. 차량용 반도체는 6국회가 10%대를 다 맴돌고 있어 다. 그죠. 다 잘라먹깁니다. %씩 이렇게. 다 잘라먹고 있어요. 6국회 업체가. 네, 뭐 그래서 르네사스, 뭐 NX, 맞습니다. 뭐 이런 다 데도. 그렇습니다. 예. 그게 독특한 부분인데 수익률도 떨어지고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퍼뜨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군주는 나올 수가 없는 영역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마 이거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 가격을 좀 높인다든지 도리어 자동차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왜? 반도체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도 차량용 반도체가 2~3배 더 들어가거든요. 사실 이게 엄밀히 말하면 시장 원리예요. 쇼티지가 나면 당연히 가격은 오르게 돼 오르게 있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알았어 좀 값 더 쳐줄게 비싸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렇죠. 좀 증설해. 그래야지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을까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차량 생산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현대차 그룹도 고민을 하고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도 전량 올해 7만 대 생산 예정인데 이미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죠. 문제는 제대로 공급될까라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일단 여기부터 먼저 투입을 하겠죠. 그래서 아마 부족 현상이 생기게 되면 잘 나가는 차종 중심으로 차를 생산하고 나머지는 공장 그 차를 생산을 안 하거든요. 생산 라인을 좀 이렇게 조절을 줄이죠. 하겠죠. 조절해서 잘 안 나가는 것들이죠. 빨리 정리를 하죠. 일단은 선택의 폭이 좀 좁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지금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일이었나요? 그 미래차 반도체 협력 협의체라는 네네. 걸 발족을 했다고 해요. 그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모비스라든지 파운드리 쪽하고 맞습니다. 예. 자동차 회사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이게 주관을 좀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의미는 분명히 있어요. 한 10여 년 전에도 그런 모임이 한 번 있었는데 이번에는 차량용 반도체를 좀 더 시너지를 내서 공급부터 시작을 해서 좀 더 생산부터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정부가 조율을 하겠다. 컨소시엄 구성을 같이 진행하겠다. 머리를 맞대자. 맞습니다. 그게 비상체계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의미는 분명히 있는데요. 네. 잘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족 현상은 어쩔 수 없고 또 국내에서 공급하는 양은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 요게 우리나라는 항상 이제 위기 이후에 뭔가 강했고 네. 위기 이후에 기회가 딱 캐치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켓 쉐어 시장 점유율을 쫙 높이는 네네. 약간 이런 것들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게 뭐 DB 하이텍의 증설이나 약간 M&A 필요성도 이야기 나오고 삼성전자가 이게 사실 거의 한 2년 전부터 나온 얘기이기는 한데 네. 삼성전자가 글로벌 자동차 그 반도체 파운드리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 하나 인수하지 않겠느냐. 요거는 맞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혹시?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 뭐 이재용 회장이 재작년에 일단은 반도체 쪽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가 2030년에 하겠다. 네. 이게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또 가장 수익 큰 것 중에 하나가 파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에 대한 것도 인수 가능성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생산 증설하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큰 데를 아마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7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가능성 사실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덜란드 NXP는 매물로 나왔다는 기사가 거의 1-2년 된 맞아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거의 옛날부터 계속 말이 나왔더라고요. 아마 이게 이제 괜히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아인땡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도 인수할 때 비용 자체가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낮추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겠죠. 그런 것도 있고 M&A 이후에 어떤 좀 통합 작업, 시너지를 내는 작업, 그렇죠. 그 비전까지 같이 있어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 잘하는 것이 이제 하만 인수할 때도 그랬었고 전격적으로 아주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얘기 나올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의 가능성은 전혀 배제하지는 못하죠. 물론 이제 이재용 회장의 경영 측면에서 좀 부자유스러운 부분들이 지금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또 코로나도 올해 후반부에는 가시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수면 위로 많이 올라오는 합종 연행이나 저가의 동침 이전 간의 결합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간 좀 M&A 가능성은 좀 높게 보시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파운드를 늘린다라는 건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물론 이제 전 세계 반도체 중에서 30%만 메모리, 70%가 비메모리 쪽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만큼 수익률도 크고 그쪽이 새로운 그림이어야지만 전 세계의 진정한 반도체 승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는 하나 인수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그렇죠. 뭐 네. 나중에 미래차가 되면은 뭐 반도체는 셀 수 없이 또 많이 맞습니다. 뽑아야 되고, 예. 또 국내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서 정부에서도 일단 뭐 한일 간의 어떤 무역 분쟁 이런 것들 뭐 규제에 의해서 상당히 좀 자립도를 높이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고 또 코로나를 위해서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글로벌 소싱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주요 핵심 부품들은 국내에서 생산하고 국내에서 수급 조정이 가능한 이런 역할을 정부에서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같은 데에서도 핵심 부품들은 좀 더 국내에서 원만하게 문제가 생기더라도 공급하는 문제가 없게끔 이런 글로벌 소싱 체계를 좀 갖추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가능성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